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었죠. 어제와 달리 날씨도 좋지 못했고 또 시장 상황도 많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는 0.3%의 하락이었고 코스닥은 0.2%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 이 성장주의 흐름이 썩 좋지 못했고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철강 금속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수 대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좋은 모습이 나왔고 12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에 큰 변동성이 없었던 종목이었고 또 오늘은 유럽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8% 하락이 나왔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오늘 5%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철강 금속 관련주 조금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황은 좋다고 하지만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 대부분이 오늘은 순매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반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3거래일째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만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확실히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모든 주체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는 기관 쪽에서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관도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조금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 주체 대부분이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LG화학, 하이브, 카카오, CJCGV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네이버,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운수창고, 해운업종과 항공주를 중심으로 지수 대비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업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오늘 포스코의 차트를 보신 것처럼 철강 금속 쪽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확실히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철강 금속 관련해서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마 지금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주식 쉽지 않다, 그리고 계속 투자해야 되나, 혹은 원금만 회복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점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사양 산업을 진입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도보다는 버티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고 또 손실을 보지 않은 범위에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지수와는 반대로 손실 중인 분들이 많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시점이 되어서 철강업종하고 조선업종 굉장히 뜨거운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의 차트를 본다면 정말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핫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과거 10년 동안은 우리가 조선업종과 철강업종,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사양산업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속한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일주일, 2주일,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몇 개월 단위로 종목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가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간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손실이 정말 크다면 그 때문에 미리 팔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오히려 손실을 확정 지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조금 더 투자의 방향을 세워보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발생된 이슈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최초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미국 대선, 이렇게 수많은 굵직한 이슈가 있었고, 물론 코로나 이슈는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이슈와 양도세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는 종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이슈는 조금 전의 이슈하고 달리 조금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한 시점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는 단기간에 사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떠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혹은 지금 투자를 하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다양한 방향성을 잡아보는데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기준을 세워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인데 어제 시초가가 마이너스 1.7%에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0.03%,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제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지 못한 출발을 많이 만회했고 지수가 보합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출발이 이렇게 좋지 못했을까? 바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검토했다는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큰 충격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코인 시장도 보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이런 내용이 더해져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30%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지난번에 이번 테이퍼링 시기에 있어서는 과거 2013년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3년도의 흐름을 보면서 물론 지금과 동일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 조금은 참조를 해본다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13년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과거 13년 5월 처음으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이 언급을 했었고 그 이후 일정을 살펴볼게요. 약 7개월 뒤에 13년 12월 말에 1차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달에 약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를 750억 달러까지 약 100억 달러를 줄이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또 100억 달러, 그리고 두 달 뒤에는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3차 테이퍼링이 있고 나서 약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이 채권 매입 규모 축소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차를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의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연준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이 시점과 실제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서 여러 차례 테이퍼링을 보여주었던 이 당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채권 매입이라는 것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시장에 풀려있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과거 13년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 만큼 첫 번째로 채권 매입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나스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13년 처음으로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5월 말 이 당시에 연준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있었고, 한 달 동안 나스닥은 약 10%의 주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 과정을 딛고 시차를 두고 다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3년 5월 말에서 약 한 달 동안 약 11% 가까운 지수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20%, 많게는 30%까지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었던 이 당시, 이때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나스닥 지수를 보면 1차 테이퍼링이 있었던 당시가 13년 12월 말 이때쯤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2차 테이퍼링이 있었고, 또 2달 뒤에 3차 테이퍼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 장세이다, 혹은 하락 장세이다,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것이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본다면 12월 말, 그리고 1월 말, 2달 뒤인 3월 말, 조금은 나스닥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차, 2차 테이퍼링, 이때 당시보다 3차 테이퍼링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2015년 12월 말인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참고로 2015년 12월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는데 무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나스닥의 16년 차트를 보면 15년 말 이 시점이고,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림잡아 약 18%의 지수의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18%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고, 지수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하락했지만 그래도 10% 가까운 약 한 달 반 동안 지수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정말 못해도 10%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20% 이상 강한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겪은 뒤에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나스닥과 코스피 과거 2013년 당시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과거 이 당시와 지금 시점도 다르고 지수의 위치도 다르고 또 풀린 유동성 자금,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1대1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에서 2013년을 교과서로 삼겠다, 이런 언급을 했던 만큼 우리가 과거 이 당시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봄으로써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조금이나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13년 5월 말, 이 당시에 미 연준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했고, 이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나왔던 이슈였고, 지금은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실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연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짐으로써 그동안 줄곧 시장을 억눌러 왔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당시하고 지금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의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공식적인 테이퍼링 언급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가와 달리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언급이 나온다면 과연 지난 13년도 당시처럼 종합주가지수가 10% 가까운 큰 하락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